혹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요. 대본은 저쪽이 먼저인데 생각나는 게 이제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위한 신기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갑자기 떠오르는데 네. 그럼 뭐 안녕하세요. 오늘의 트렌드를 경제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에코스바 MC 박금희입니다. 일상 속의 가장 핫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개를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놀라운 분께서 나오 계십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IOC원 활동 전에는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탁구 종목에서 남자 단식 금메달을 땄던 유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평론가 이정훈입니다. 저는 굉장히 떨리는데요. 왜냐하면 IOC 현직 위원과 같이 방송하기 처음입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IOC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오늘은 차마 그런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이 IOC 위원님의 위험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IOC 위원은 사실 국가 원수급 대우를 받죠. 이 한마디로 다 해결이 되겠죠. 아니면 저 같은 이제 평론가들은 네. 스포츠계의 깡패다, 마피아 이런 혹평을 할 때도 있죠.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글로벌 스포츠계의 귀족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민은 네. 같이 못해요. 감히 겸상할 수 없는 분과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 출연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현직 IOC 위원과 직접 방송을 할 수 있다니 하고 바로 나온 겁니다. 우와, 저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 이 장면을 사진으로 만들어가지고 액자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승민 위원님께서 왜 나오셨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나눌 주제가 바로 파리 올림픽입니다. 네, 1900년 그리고 1924년에 이어서 100년 만에 드디어 파리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가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요. 대본은 저쪽이 먼저인데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최근에 어떤 그런 올림픽 이 준비하는 과정을 들여다봤을 때 제가 선수할 때보다는 분위기는 좀 달라요. 최근에는 그렇게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2021년도 도쿄올림픽 때 복면가왕까지 나갔었어요. 네, 왜냐하면 문어 아저씨의 정체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한국 남자 탁구의 전설 유르 굴케 저라도 나가서 자꾸 올림픽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선수들이 불과 어제 결단식을 했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파리를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뭐 기대하는 종목이 있고 기대하지 않는 종목이 분명히 이 좋아하는 종목마다 다 틀리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전통 종목의 양궁이 있고 펜싱이 있고 또 배드민턴, 뭐 수영, 그리고 이제 이런 태권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또 제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신규로 선정이 된 종목들이에요. 브레이킹 댄스라든가 우리가 보면 브레이킹 댄스도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관심 있고 풍족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오게 됐고 네. 저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브레이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브레이킹. 왜냐하면 신규로 들어간 종목이기도 하고 네. 과연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 IOC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젊은 층들을 잡기 위한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브레이킹이 이번에 파리에서 들어가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이 부분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전통적인 뭐 한국의 효자 종목인 양궁이라든지 뭐 태권도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 계신 그 탁구 우리 선수들의 선전도 역시 기대가 되고요. 제가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 게요. 예전에 브레이크에 관심이 있었어가지고요. 오래됐지만요. 그걸 하셨었나요? 예. 정말요? 선수 생활까지는 아니지만 네. 제가 대회 나갈 때 그 홍열 선생님께서 대회에 나가신 적 있어요? 나갈 수도 있더라고요. 바로 예선 탈락을 했지만 제 소년 시절의 꿈 같은 존재였는데요. 그때 이미 홍열 선생님은 홍태님은 네, 홍태. 그때 이미 레전드였습니다. 어... 그때 이제 드리프터즈라는 이제 팀의 일원이셨는데요. 당시에 글로벌 대회 이제 배틀오버 더 이어라는 이제 비보잉 대회에서 이 국가 대표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국가 대표 되는 게 세계 1등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우리나라의 그 비보잉의 파워가 너무 강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양궁이랑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브레이킹에서 금메달 나오는 겁니까? 당연하죠. 당연해요. 네. 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브레이킹 하시는지는 검증이 안 됐잖아요. 잠깐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시죠. 제가 흑역사로 남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뭐 제 할 바는 아니죠. 앉아서 할 수 있는 걸로. 아, 네. 제가 그 비보잉도 했었지만 이게 팝핀도 조금 했었어요. 점점 보여주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본인 채널에서 그런 거 했어요? 한 적 없습니다. 처음이군요. 저는 이렇게 그 경제 전문가로서 이렇게 앉아서 주로 얘기만 하기 때문에요. 한 분은 복면가왕 가서 노래 부르시고 한 분은 브레이킹을 하시고 여기 재밌다 이 방송. 웨이브 같은 거는요. 요렇게. 별론데? 아, 별론데 이거는? 경제 유튜브 계속 하세요. 네. 이게 적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네. 용기를 갖고 하는 거죠, 뭐든지. 언제 그럼 진짜 선수촌에서 뵙는 건가요? 저는 경제를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그 국가에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평론가님 같은 분들은 딱 숫자를 명시해가지고 적자다, 뭐 흑자다라고 할 수도 있고, 비판론자들은 그거를 갖다가 계속 이제 공격성으로 이제 이용하시려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벌써 3번의 올림픽을 했죠. 네. 이제 1988년 서울 올림픽. 그때 제가 이제 7살이었거든요. 그때 탁구 경기를 보면서 네. 꿈을 키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이 스포츠 일반 그냥 이 아이들의 꿈을 심어줬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효과 가치의 이상의 어떤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고, 숫자로만 보면은 88 서울올림픽이 제가 알기로는 한 3,500억 정도의 잉여금을 남겨서 그 잉여금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주경기장이라든가 올림픽 공원이나 이런 시설을 다 활용해가지고 올림픽 유산 사업을 하는 단체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한 650억 정도에 되는 잉여금이 남아서 그걸로 평창 기념재단이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지금도 유산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뭐 단순히 숫자로만 따지는 경제 효과를 저희가 논하기 전에 이 올림픽이 국가에 주는 가치라든가 그 여파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거 이상의 어떤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갈려요. 말씀도 하셨지만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무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형의 가치들이잖아요. 무형의 가치를 경제학자들이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것은 올림픽이라는 이벤트가 아니어도 다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기본적으로 1984년 LA 올림픽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올림픽, 흑자를 본 올림픽의 대명사인데 나머지 올림픽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말하면 대부분 다 적자예요. 왜냐? 왜 적자냐 하면 첫 번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경기장을 지어야 돼요. 시설 건설 비용이 많이 드는데 경기장으로 가는 도로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 이 SOC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열게 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몇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SOC를 짓고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그것은 뺄 거냐. 여기에 따라 올림픽이 흑자냐 적자냐 달라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쿄올림픽 유치하는 비용에서 2016년부터 도전했거든요. 근데 2016년 올림픽에 대해서 도전을 했다가 리우 때 탈락하면서 그때 일본이 쓴 돈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6천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서는 2천억 정도 비용이 들었거든요. 근데 앞에 6천억은 빼버려요.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 계산하기가 다 달라지는 현상이 생기고 누구도 측정을 못해요. 게다가 올림픽을 열고 나니까 이제 우리 유승민 의원님이 활약하셨던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같은 경우에 아테네와 그리스 재정이 파산 상태, 파탄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말이 이제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이거든요.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는 경제 위기를 겪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 정부가 방만한 운영을 했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너무 방대한 지출을 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정부의 방만한 운영과 많은 비용 지출이 겹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리스 경제에 직격탄을 맞았지 일으킨 거지 이게 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발생한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측이 있고 아니다. 올림픽 안 했으면 아테네는 괜찮다 라고 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올림픽을 개최하면 그 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람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악화시킨다라는 사람들, 양측 다 주장하는 거에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근거를 다 제시하지만 이후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얘기거든요. 지난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이야기하고 경제 효과를 얘기하지만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팬데믹 현상을 예측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되면서 엄청난 적자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붙여버리면 해석 불가예요. 기준을 어떻게 삼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너무 다른 값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번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의 상황은 좀 어떨까요? 저는 뭐 흑자 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 맞는 부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경제학자들한테 또 반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제가 금메달 땄을 때 네. 경제 효과가 600억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형의 가치인데 그거를 저희가 추산한 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우선 경제 기관들이 다 추산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뭐 그걸 이제 홍보 효과로 이렇게 많이 내세웠는데 이제 올림픽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에 도로가 깔린다라는 거는 지금 강원도 평창이나 강릉 지역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레가시와 하드웨어적인 레가시를 따졌을 때 하드웨어적인 거는 이제 체육관, 뭐 경기장, 네. 그리고 이런 철도, 그런 인프라, 도심을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말하는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올림픽 정신이라든가 이제 저같이 올림픽을 본 꿈을 꾼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레가시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그게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모델이지 않나. 88 서울올림픽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매년 한 6조 이상의 어떤 예산을 지금 갖고 있고 그거는 이제 또 계산을 빼는 거예요. 비판론자들 그런 것도 계산에 빼는 거죠. 왜냐하면 올림픽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스포츠 투토 같은 복권도 발행해서 대회를 만들고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그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우리 선수들이 계속 육성할 수 있는 어떤 대회들을 유치하는 그런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이 긍정적인 효과들도 분명히 지속돼서 잘만 운영하면 이런 대한민국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레가시 플랜이 항상 올림픽 개최지의 선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어젠다 2020이라는 걸 발표해서 이제 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을 할 때 어떤 뭐 경기장을 새로 신설하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28년 LA 올림픽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조정위원으로 있는데 경기장 하나도 안 짓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 그냥 다 100% 재활용해서 이제 하거든요. 파리는 이미 그 정도의 개최했던 어떤 경험이 있고 또 파리가 갖고 있는 스포츠 인프라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거의 90% 이상의 지금 베뉴들을 재활용해서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티켓도 거의 다 솔드아웃 됐어요. 네. 티켓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네, 이미. 그래서 그 정도로 봤을 때 파리올림픽은 대성공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들의 이제 관측이고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파리가 어떻게 북적북적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반대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파리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살인적이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올림픽 때문이에요. 7월에 올림픽 때문인데 그리고 파리 시민들조차도 요즘 유튜브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파리 오지 마세요. 올림픽 때 파리 오지 마세요. 지금 예약한 숙소가 있고 항공권이 있다면 취소하세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파리가 너무 혼잡하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파리에 거주하는 사람들, 파리 시민들이 힘든 거예요 지금. 올림픽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물가는 뭐 최소 30%에서 최대 90% 혹은 100%까지 뛰었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반대로 매년 여름 7월이면 유럽의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파리를 찾던 사람들이 파리를 기피해버리면 이게 풍선 효과가 된다는 거죠. 기존에 파리에 와서 휴가를 즐기던 사람들이 안 올 수 있다. 각종 출연기관들, 연구기관들이 이제 파리올림픽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는데 이게 6조부터 최대 15조까지 나와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거는 사실은 구조가 편차면 네.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서 가치가 없네요. 그렇죠. 이런 경제 효과를 논하는 올림픽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번 파리 올림픽은 다음 LA 올림픽은 아젠다 2020의 아주 좋은 모델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그동안 파리가 누려왔던 특수, 관광지로서의 특수를 생각한다면 올림픽이라고 해서 더 많은 특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게 원래 관광을 많이 가던 동네라서 이 좀 그렇죠. 부딪힘이 좀 있는 거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올림픽을 위해서
건설 사업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곳곳에. 그럼 건설 인부들로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파리 시민이에요? 건설업에 이제 와서 소위 일하시는 분들이 파리 시민일까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 전역, 유럽 전역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는 거죠. 그럼 파리가 누리는 효과는 아닌가라는 거예요. 파리가 쓰는 돈이지. 저는 긍정적인 효과로 봅니다.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이 올림픽이라는 거는 이 개최 도시 이름 중심으로 이렇게 가죠. 파리 올림픽, 서울 올림픽, 평창 올림픽 가는데 결국 효과는 그 국가가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이번에 파리 올림픽만 해도 3군데에서 열리고요. 서핑 같은 데는 저기 타이티에서 열려요. 10,000km 떨어진 데서 열립니다. 10,000km요? 왜냐하면은 그런 시설들이 부족했을 때는 근접 국가라든가 근접 도시 또는 멀더라도 이렇게 의미 있는 프랑스령 같은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플렉시빌리티를 좀 제공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파리 올림픽이지만 프랑스 국민 전체가 다 자부심을 느끼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올림픽의 특수 효과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물가가 굉장히 파리 물가가 원래도 고가인데 이 올림픽 기간에 이제 더 고가의 물가들이 이제 있다 보니 여러 부분들이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결국엔 올림픽은 그런 우려 속에서도 잘 치러질 것이다. 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2020에 지금 파리 올림픽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평창 때 생각이 나는데 평창 때 같은 경우도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사후시설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평창 동계올림픽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올림픽이었어요. 위원님께서는 평창 올림픽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대내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올림픽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림픽 마케팅위원회 위원을 그때 당시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 마케팅 수치를 분석을 해보면 도쿄올림픽은 이미 그때 4년 전인데도 그러니까 목표 마케팅 수익이 100%라면 이미 200%를 넘게 달성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공영 신문사에서도 후원을 네. 뭐 아사히신문 이런 데서 막 몇백억씩 후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때 당시 우리나라 평창올림픽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80%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됐었던 그런 제가 데이터를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되게 걱정 많았죠. 왜냐하면 걱정 되게 많았죠.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마케팅 스폰서를 다 못 채웠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와. 2020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은 200% 목표 달성을 했거든요. 그 소식까지 비교돼서 전해지니까 이게 동계올림픽이 문제야, 하계올림픽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걸 잘 이겨내고 또 그 잉여금 중에 이제 대한체육회가 또 20%, IOC가 20%, 강원도가 20% 이렇게 다 나누게 돼 있는데 IOC가 저희에 기부를 했죠. 100억을. 진짜요? 네, 100억을 기부를 해서 저희가 그 기부금을 만들어서 뭘 했냐면은 2018 평창 기념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까 평론가님이 사후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 초대 이사장으로 지금 5년째 역임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프로그램을 놓고는 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성공이고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제시를 했다. 그리고 정말 복이 받은 거는 우리가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 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그때 아베 총리께서 그 리우 올림픽 때 슈퍼마리오 복장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시면서도 폐막식 때 이렇게 나오면서까지 올림픽에 대한 그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모두가 다 자존심을 보여줘야 해가지고 엘리트 스포츠 투자액을 계속 끌어올렸는데 코로나 터졌잖아요. 무관중이었어요. 적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서 개최국들이 흑자냐 적자냐를 발표를 하는데 이제 올림픽 자체만 놓고 보면 대부분 흑자를 주장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은 그냥 적자를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 들고 평창 같은 경우에서도 흑자 올림픽을 봤죠. 올림픽 자체로 흑자를 보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유승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케팅 문화나 마케팅의 힘이 굉장히 커요. 84년 LA 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에서 유일한 흑자 올림픽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건 경제학자들, 올림픽의 저주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84년 LA 올림픽이 올림픽에서 최초로 스폰서의 개념을 도입한 올림픽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흑자를 보게 됐고 이후에 IOC가 84년 올림픽의 모델을 가지고 스폰서 도입을 하게 되면서 IOC에도 이제 소위 파트너가 생긴 거죠. 분명한 하나 있네요. IOC는 무조건 돈 봅니다. IOC는 올림픽에서 84년 이후로 돈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올림픽이나 메가 이벤트를 주최하는 단체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IOC가 수입이 꽤 많거든요. 거의 탑이라고 하는 TOP. TOP라고 하는 저희가 삼성이 일단 들어가 있고 코카콜라 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입의 90%를 다 쉐어링을 해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한
22조 정도 되더라고 수익이. 수익 22조요? 네. 상장 안 하나요? 네. 근데 그중에 8조를 그중에 됩니다. 그중에 90%를 네. 다 나눠줍니다. 그 수익을 올림픽 무브먼트 발전을 위해서 다 나누는 거를 저 IOC는 대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여금 전 세계적인 올림픽 운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탄생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또 모르는 분들이 야 그렇게 돈 많은데 그 돈 어디다 다 쓰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지만 합니다. 그건 기업에 네. 비교하자면 네, 네, 네. R&D 비용이랑 네. 재투자잖아요. 네. 성공적인 대회로 전 세계인의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기 그럼요. 네. 위해서 네.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당연히 해죠. 저희 같은 탁구도 선수들한테 쓰고 지도자한테 쓰고 생활체육 동호인들한테 쓰고 프로연맹 프로 리그 출범을 쓰고 근데 그거 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탁구협회는 돈을 배불리게 뭐 임원들은 배불리게 할 수 있지만 그 종목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위한 신기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갑자기 떠오르는데 네. 그럼 뭐 이렇게 단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참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구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평창 올림픽이 무엇보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우린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그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반전으로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 하면 저희가 영미로 기억하잖아요. 영미 네. 그때 그게 너무 임팩트가 컸었는데요. 네.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준 그런 효자 올림픽으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가진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 아니냐. 어마어마한 지금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에펠탑 입장료가 지금 30%도 올랐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에펠탑은 사실은 입장하는 것보다 겉에서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루블은 40% 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인데 큰 특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의견이 이제 처음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